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7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딸 목소리였어요. 날카로운 비명이 아파트 단지를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집 쪽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딸이 3층 베란다 난간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이가 정말로 뛰어내리려는 것이었죠. 서연아! 안 돼! 얘가 왜 이래! 서연아! 제 외침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은 이미 공중에 몸을 던진 상태였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죠. 저는 미친 듯이 화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화단의 흙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엄마야, 정신 차려봐, 소연아. 엄마, 삼촌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시동생이 딸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동생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요. 위를 올려다보니 3층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이었어요. 멍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동생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48살 중견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죠.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영문학과에 다니며 통역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그렇게 세 가족이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산책도 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몇 달 전 시동생이 저희 집으로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동생은 42살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하고 강릉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죠. 제가 26에 결혼했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시동생에게는 늘 음침한 구석이 있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온몸을 훑어보는 듯한 그 시선이 불편했죠. 가족 모임 때마다 시동생은 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에도 잘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저 음료수만 홀짝이며 사람들을 관찰했죠. 결혼 초기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시이모님 생신 때였죠. 남편도 시동생도 술을 마셔 취한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게 다가와 이상한 말을 했죠. 형수님, 오늘 그 블라우스 정말 잘 어울리네요. 몸매가 좋으니까 뭘 입어도 예쁘시네. 형은 정말 복도 많지. 어떻게 형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네? 도련님께서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전 가슴 큰 여자가 좋아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건데요. 형수님 같은 여자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피부도 하얗고 가슴이 그렇게 큰. 형은 매일 진짜 좋겠다. 부러워요. 야, 이 새끼가 미쳤냐? 준성아,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알고 있어? 네?
아이, 삼촌 왜 그래요? 좀 그냥 형수님이 예쁘다고. 그때 함께 술을 드시던 시외 삼촌이 손바닥으로 시동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동생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광경이 20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죠.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 형수한테 말하는 거 봐. 저거 사람 새끼 되려면 정말 모른데 어디 가져다 버리지도 못하고. 남편은 그날 밤 내내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준성이가 술 먹고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은 자기 동생의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그저 빨리 잊고 싶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시동생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이상할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저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형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혼자 구석에 앉아 묵묵히 먹기만 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훑어보는 눈빛이 섬뜩했어요. 특히 저를 보는 그 시선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다행히 시동생은 강릉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어요. 명절 때만 아주 잠깐 얼굴을 보는 수준이었죠. 1년에 서너 번 정도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했어요.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20년을 넘게 지냈어요. 서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미영아, 얘 큰일 났어. 준성이가 회사에서 잘렸대. 구조조정인지 뭔지. 아무튼 당장 백수됐다네. 어이구, 이 동네에서 새로 일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참에 준성이도 서울로 올려보내서 취업 좀 시키려고 한다. 네? 서울이요? 아, 네. 요즘 경기가 어렵긴 하죠. 너무 남일처럼 얘기하니? 당분간 준성이 너희 집에서 좀 지내자. 취업할 때까지만 아주 잠깐만 신세 좀 지게 해줘라. 걔가 서울에 갈 데가 어딨겠니? 한두 달이면 충분할 거야. 우리 준성이 대학 나온 거 알지? 능력 있는 애야. 금방 취직할 거라고. 그럼 부탁하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죠.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불편한 시동생과 한 집에서 산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죠. 나도 방금 어머니한테 들었어. 준성이가 급작스럽게 해고 당했더라. 15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불쌍하잖아. 한두 달만 우리가 도와주자. 해고는 왜 당하셨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지. 난 싫어. 여보, 왜? 설마 예전 그 일 때문에? 그거 20년 전 일이잖아. 그때 준성이도 술 먹고 실수한 거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달라졌다고?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명절 때마다 끈적끈적한 눈으로 나랑 서연이 쳐다보는 거 당신은 몰라? 작년 추석 때는 서연이 레깅스 입은 거 보고 눈을 못 떼더라. 난 절대 싫어. 여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동생이야. 나한테는 가족이잖아. 너무 그렇게 편협하게 보지 마. 밉다 그러면 미운 모습만 보이는 거잖아. 참나.
그리고 서울에 온다고 한두 달 만에 일자리 구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지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20대도 못 구하는 일자리를 그냥 서울의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지내면서 일자리 찾으시라고 해. 어차피 취업하면 집 구해서 나갈 거 아니야. 미영아, 제발. 딱 3개월만 있게 해줘. 3개월 안에 일자리 못 구하면 무조건 강릉으로 돌려보낼게. 내가 정말 약속할게. 맹세하고 싶으면 맹세도 할게. 3개월? 아까는 한두 달이라더니 벌써 3개월로 늘어났네. 난 분명히 말했어. 싫어.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음침한 시동생과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이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집에 와서도 남편은 계속 저를 졸랐습니다. 동생을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고작 3개월이야. 만약 3개월이 지나도 일 못 구하면 내가 내보낼게. 내가 보증할게. 싫다고 해도 내가 다시 강릉으로 보내버릴게.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서울 와서 일을 구해야 돼? 어딜 가나 인터넷이 터지는 IT 강국에서 강릉에서도 취업 사이트 통해서 서울 일자리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집 방이 몇 개나 된다고. 딱 3개야, 3개. 딸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도 싫어. 난 솔직히 삼촌 싫어. 명절 때마다 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불편했단 말이야. 엄마 말이 맞아. 그냥 다른 데서 지내시라고 해요. 요즘 단기 임대도 많아. 집 공유 사이트라도 알려줘? 방법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 집이야? 사실 제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너무 음침하고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두기엔 무언가 불편한 것을 넘어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동생이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형수, 몇 달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삼촌, 어떻게 신세를 지다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잃었죠. 서영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그냥 데리고 왔어. 얘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내가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 제가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야, 어머니. 갑자기? 상의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걸 상의를 해야 하는 거니? 너희 참말 이상하게 한다. 남편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도 상의 없이 그냥 올라온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죠. 여보, 이게 뭐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어디 있어? 나도 당황스러워. 나도 전혀 연락 못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 이미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 진짜. 나 좀 화난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서연애미야,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성이가 40 넘어서 결혼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간다며. 서울에서 일자리도 구해서 민폐 안 끼치고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게만 해줘라. 제발 부탁이야, 응? 이 늙은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시어머니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70 넘은 시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약해졌죠. 결국 작은 방을 정리해서 시동생을 지내게 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분명히 했어요. 딱 3개월.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모두에게 못을 박았죠. 처음 2달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시동생은 새벽 6시에 집을 나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죠.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침대에 털썩 앉았죠. 엄마, 삼촌 진짜 짜증나. 맨날 밤에 내 방에 와서 쓸데없는 질문만 해. 졸려 죽겠는데. 남자친구 있냐? 키스는 해봤냐고 묻더니 어제는 또 남자 신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냐고 묻더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나 진짜 짜증나. 삼촌 언제 나가는데. 뭐? 네 방에 들어간다고?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와. 서연아 자니 이러면서 문 열고 들어와서는 한참 동안 서서 이상한 질문만 하고 간다니까. 좀 전에는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진하게 연애하냐? 피임은 꼭 해야 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 나 진짜 짜증나서 돌아버릴 것 같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22살 딸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간다뇨. 거기에다가 저딴 질문은 대체 뭐랍니까? 당장 옆에 있는 남편을 노려보았죠. 여보, 다 들었지? 삼촌이 왜 밤마다 서연이 방에 들어가는데 당신이 이거 해결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내가 말할게. 서연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확실히 해. 또 이런 소리 들리면 그땐 내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시동생이 있는 방으로 갔죠. 그리고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이 또 불평을 했어요. 이번엔 더 짜증을 내며 말했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도 삼촌 계속 와. 어제도 내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 계속 내 친구 중 솔로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소개를 해? 내가 무슨 결정사야? 짜증나. 이번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거실에서 시동생을 불렀어요. 단호하게 말했죠. 삼촌, 저 잘 때 서연이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왜요? 왜긴요. 그 늦은 시간에 다 큰 여자의 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도 안 자는 것 같아서 밤에 둘이 대화나 하려고 한 건데, 뭐 서연이가 뭐라고 해요? 그러시는 거 제가 불편해요. 제가. 앞으로 서연이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형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조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게 잘못입니까? 요즘 가족들도 서로 대화 안 하잖아요. 전 그냥 소통하려고 한 거예요. 소통하실 거면 저랑 남편이 깨어있을 때 거실에서 하세요. 왜 그 늦은 시간에 꼭 애 방에 들어가서 해요? 형수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 저 정말 나쁜 의도 없어요. 서연이가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까봐 걱정돼서. 서연이 안 외롭다고 해요. 삼촌이 외로우세요? 무슨 20살 넘게 차이 나는 서연이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진짜 삼촌, 그러시는 거 내가 다 부끄러워요. 많이 외로우시면 그러시면 제가 결혼정보회사 가입시켜 드릴게요. 내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입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서연이 방 들어가지 마세요. 형수 너무하네. 삼촌 노릇하는 것도 조카 눈치 봐야 합니까? 삼촌, 서연이 눈치 말고 내 눈치 보라고요. 내 눈치. 내가 싫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 다음에 저 잘 때 또 서연이 방 들어가면 저 오늘처럼 이렇게 안 끝내요. 알았어요? 시동생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 태도가 저는 정말 불쾌했죠. 그 일이 있고 이제는 딸방에는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시동생의 행동은 더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딸에게 보이는 관심이 도를 넘었죠. 아침 식사 시간이 제일 불편했습니다. 시동생의 시선이 계속 딸에게 향했어요. 물론 제 눈치 때문에 대놓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곁눈질로 슬쩍슬쩍 훔쳐보는 것이었어요. 딸이 젓가락을 들 때마다 가슴 쪽을 쳐다봤죠. 정말 역겨운 광경이었어요. 제가 쳐다보면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어느 날은 딸이 반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의 눈이 딸의 다리에 고정되었죠. 밥을 먹는 척하면서 계속 허벅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딸을 방으로 불렀어요. 조용히 문을 닫고 이야기했죠. 서연아, 이제부터 집에서 노출 있는 옷 입지 마. 반바지나 나시는 입지 말고 긴 거 입어. 긴 바지에 긴팔 티셔츠만 입어. 왜? 우리 집인데 왜 내가 불편하게 입어야 돼? 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켜놔도 더운데 집에서 긴팔 입으라고? 그냥 그렇게 해. 이제 2주 남았으니까 2주만 참자. 아, 진짜 짜증나. 왜 내가 우리 집에서 눈치 봐야 돼? 삼촌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아빠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아침은 나가서 사 먹어. 카페 가서 공부하다 학교 가. 엄마가 카드 줄게. 용돈도 더 줄 테니까. 헐, 아침도 집에서 못 먹어? 이게 말이 돼? 완전 내가 쫓겨나는 거잖아. 우리 집에서 왜 내가 피해 다녀야 돼? 제발 2주만 참아. 할머니랑 약속한 시간 지나면 엄마도 할 말이 생겨. 그 전에 내쫓아버리면 네 꼬장꼬장한 친할머니 아마 그걸 빌미로 네 삼촌 우리 집에 눌러 살게 할 거다. 내 그 꼴은 못 봐. 약속한 3개월 다 채우고 나면 바로 쫓아버릴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다음 날부터 딸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7시만 되면 가방 메고 나갔어요. 시동생은 식탁에서 딸을 기다렸죠. 서연이는 어디 갔어요? 요즘 아침에 안 보이네요. 학교 일찍 가, 시험 기간이래. 아침도 안 먹고? 건강 상할 텐데. 아니, 내가 김밥이라도 사다 줄까?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 취업 안 해? 야, 2주 남았어. 내가 2주 뒤에 너 안 쫓아낼 것 같아? 정신 안 차리지? 시동생은 2달이 넘도록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면접을 본다고 나가긴 하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아니, 정말 면접을 보긴 보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때는 제가 다 갑갑했죠. 이러다 정말 3개월 내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경비, 물류센터, 주차관리, 어디든 좋으니 자리를 구했죠. 삼촌, 여기 물류센터에서 사람 구한대요. 내일 면접 보러 가보세요. 제가 추천했다고 하면 될 거예요. 물류센터요? 그런 막노동을. 전 사무직을 찾고 있는데, 형수 저 허리도 안 좋아요. 일단 뭐라도 해요. 나중에 이직을 하든 뭐라도 하고 서울에서 자리 잡고 일을 골라가든 말든 해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약속 지키셔야죠. 진짜 허리 아픈데. 전 원래 사무직 체질인데. 아, 진짜. 삼촌! 시동생의 그 모습이 더욱 답답했어요. 아마도 설마 하니 2주 뒤에 진짜로 형이 날 쫓아낼까 싶은 거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루하루 카운트다운을 하며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딸이 거실로 뛰어나왔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 일기장 봤어? 누가 내 방 뒤졌어? 뭐? 일기장? 너 일기도 쓰니? 써. 매일 쓰고 있었어. 근데 누가 서랍에서 꺼내서 봤어. 책갈피 위치도 바뀌었고 페이지도 구겨졌어. 누가 봤냐고. 최서연 진정해. 우리 네 방 들어간 적도 없어. 그럼 누가 봤다는 거야? 아, 진짜. 설마. 아, 짜증나, 진짜. 딸의 시선이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즉시 시동생을 불렀습니다. 야, 최준성, 나와봐. 왜, 형? 너 서연이 일기장 봤냐? 일기장? 아, 그거 뭐 책상 위에 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 그리고 남의 일기는 원래 몰래 봐줘야 제맛 아니야? 시동생이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경악했죠. 미친, 진짜 미쳤어. 삼촌이 내 일기를 왜 봐? 그리고 책상 위? 아니거든? 그것도 서랍 안에 있던 걸 뒤져서 찾은 거잖아. 완전 변태 아니야? 야, 말 조심해. 어디 감히 작은 아버지한테 변태래? 그냥 조카가 뭔 생각을 하고 사나 고민은 없나 궁금해서 본 건데 어디 변태래? 삼촌이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삼촌이면 남의 일기 봐도 돼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체 왜 이래요?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진짜 짜증나. 딸이 울면서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당장 시동생에게 소리쳤죠. 삼촌, 당장 나가요. 지금 바로 강릉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나가요. 이거 완전히 선 넘은 거예요. 형수님, 일기 좀 본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원래 애들 일기는 다 어른들이 검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넘긴 무슨 선을 넘어요? 야, 임마, 어디서 큰 소리야? 서연 엄마가 네 친구냐? 버릇없는 새끼가. 남편도 화가 났는지 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집 구해줄 테니까 나가. 보증금 내가 줄 테니까 더는 못 봐주겠다. 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일기 좀 본 걸 가지고 어지간히 난리네. 요즘 애들은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 난리를 쳐? 별것도 아니라고요? 남의 서랍 뒤져서 일기를 봤는데요? 삼촌, 내가 서연이 방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내가 진짜... 알겠어요, 알겠어. 나가면 되잖아요. 정말 사람 이상하게 만드시네. 시동생은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소름이 돋았죠. 딸이 나간 후 저는 방으로 와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장 시동생을 내보내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죠. 지금 바로 삼촌 짐 싸서 내보내. 오늘 밤에 당장. 여보, 그래도 어떻게 밤에 쫓아내냐? 3일만 시간 줘. 집을 구해야지. 3일? 무슨 3일이야? 서연이 울면서 나간 거 못 봤어? 당신 동생 밤에 내보내는 게 그렇게 미안하면 내일 아침에 당장 내보내. 집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부동산도 다녀야 하고. 그럼 모텔이라도 가라고 해. 한 푼도 없어? 그동안 당신이 나 몰래 용돈 준 거 다 어디 썼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솔직히 말해서 일기 본 게 그렇게 큰일이야? 생각해보면 고작 일기 아니야? 당신도 어렸을 때 친구 일기 훔쳐본 적 있잖아.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도 중학교 때 다 그랬잖아. 호기심에 남의 일기 보고. 그런 일로 내 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좀 그렇네. 범죄자 취급? 겨우 이게 범죄자 취급이야? 진짜 범죄자 취급이 뭔지 보여줘?
여보, 흥분하지 말고. 22살 여자 방에 몰래 들어가서 서랍을 뒤졌어. 서랍까지 뒤졌다는 건 추측이잖아. 추측? 서연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일기장이 속옷 서랍 안에 있었다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삼촌이 거기에 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은 게 아니라 속옷 서랍 뒤지다가 일기를 발견한 거라고. 네 대단한 동생이 우리 딸 속옷 서랍을 뒤진 거라고. 그건 우연히 열었을 수도. 우연히? 속옷 서랍을 우연히 열어? 내가 그렇게 서연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조카 속옷 서랍을 왜 열어? 나 더는 못 참아. 당장 내보내.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동생을 두둔했어요. 저는 정말 남편에게도 실망스러웠죠. 그래도 나한테는 내 가족이야.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짜고짜. 실수? 이게 실수로 보여?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삼촌은 그동안 아니었잖아. 매일 아침 딸 쳐다보고 싫다는데 밤에 방에 들어가고 이제는 속옷 서랍까지 뒤지는데? 당신은 애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 편을 안 들어? 그건 너무 비약하는 거야. 비약? 내가 비약한다고? 당신은 당신 딸보다 동생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 동생만 감싸고. 저는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 몰랐어요. 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죠. 결국 우리는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커져서 시동생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알았어. 바로 집 구할게.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내보낼게. 약속할게. 이번 주? 그놈의 약속 진짜 지겹다. 내가 최대한 빨리 할게. 정말이야. 미안해. 저는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덮으려는 모습이 짜증났죠. 그리고 이틀 뒤 시동생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 몰아서 사고를 치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지금 경찰서야. 뭐? 경찰서? 무슨 일이야? 삼촌이 민재 때렸어. 빨리 와줘. 저와 남편은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차를 끌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상상도 안 됐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딸과 젊은 남자 그리고 시동생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얼굴이 엉망이었죠. 코피가 났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휴지로 코를 막고 있었어요.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삼촌이 민재를 때렸어.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야, 이 최준성,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넌 하루도 조용히 못 사냐, 어? 경찰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시동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딸이 남자친구와 내리자 갑자기 폭행했다고 했죠. 피해자분이 여러 대 맞으셨어요.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목격자들도 있고요. 딸의 남자친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선량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서연이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위험할까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뒤에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민재가 넘어졌는데도 계속 때렸어.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말려서 겨우 멈췄어. 삼촌 완전 미친 사람이야. 시동생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죠. 야, 이 최준성, 너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게 진짜 미친 거냐? 나 원래 미친놈인데 뭘. 아우, 형, 치안인 줄 알았어. 밤에 서연이 기다리는데 저놈이 갑자기 서연이 팔짱을 끼잖아. 그러니 내가 얼마나 놀래. 조카 보호하려고 한 건데. 치안? 내 남자친구야. 몇 달째 만나고 있는데. 그리고 치안이면 왜 때려? 경찰 불러야지. 남자친구? 그런 거 있으면 미리 말하지. 형수도 알아요? 서연이 남자 만나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남편이 딸 남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정말 미안하다. 내 동생이 큰 잘못을 했네. 병원비, 치료비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작은 아버지시고 오해라고 하셨으니 그래도 솔직히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민재야, 그냥 고소해. 너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저런 미친 사람은 감옥 가야 돼. 경찰 아저씨, 고소할게요. 아이, 서연아. 그래도 가족 일인데 그냥 사과 받고 끝낼게. 결국 남편이 간곡히 사과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주기로 했어요. 겨우 훈방조치로 마무리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동생은 뒷좌석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시동생을 거실로 불렀죠. 남편도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긴 이래도 화가 안 나면 정상이 아니죠.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사람을 때려? 그것도 조카 남자친구를? 이거 완전 미친 새끼네. 너 내일 당장 나가. 더는 못 봐주겠다. 형, 오해야. 내가 경찰서에서는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그놈이 서연이한테 이상한 짓 하려는 거 봤어. 손을 막 더듬고 변태 같았다니까. 뭐? 삼촌 자기소개해? 최서연 가만히 있어. 그래도 네 작은 아빠야. 어디 버릇없게 방에 들어가 있어. 참나, 민재가 뭘 어쨌다고. 버스 정류장에서 봤어. 네가 싫다는데도 계속 몸 만지고 있더라. 헛소리 하지 마. 헤어지기 전에 뽀뽀한 게 다야. 그것도 내가 먼저 한 건데? 뽀뽀? 그게 뽀뽀로 끝날 것 같아? 요즘 남자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죠. 아, 진짜 짜증나. 이 집에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나 더는 못 있겠어. 엄마, 나 미정이네 집에서 자고 올게. 서연아, 밤이 늦었는데. 엄마, 나 진짜 숨 막혀. 삼촌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내일 봐. 딸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시동생은 그런 딸을 보며 혀를 찼어요. 또 이상한 소리를 시작했죠. 형수, 저렇게 밤에 돌아다니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 남자친구라는 놈도 겉만 순해 보이지 속으로는 서연이 어떻게 한번 잡아뜨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을걸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거야. 어떻게 서연이 한번 먹어보려고. 남자들은 그래. 삼촌, 그만해요. 더는 서연이 얘기하지 마요. 형수님도 너무 아니래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저 조카가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요. 야, 닥치고 개소리 그만해라. 네 앞가림이나 잘해. 누가 누구한테 충고를 해. 나이 40 넘어서 그 모양으로 사는 놈이. 됐고, 너 날 밝으면 나가. 남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알겠어, 형.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시동생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보며 건성으로 사과했어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형수님한테 미안해요.
내일 일찍 나갈게요. 폐 많이 끼쳤네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퍽 컸어요.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다가왔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어요.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평소엔 혼자 술을 안 마시는데요.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생이 방에서 나와 제 앞에 앉았죠. 형수, 안 주무세요? 들어가세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저 맥주 한 잔만 같이 마셔도 될까요? 시동생이 제 앞에 있는 맥주를 집어 들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따라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입을 열었죠. 형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서연이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와서 무슨. 내일 아침에 나가시면 돼요. 네, 걱정 마세요. 나갈게요. 사실 저도 여기 있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형수, 저 진짜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서연이가 워낙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가 너무 예쁘게 커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시동생이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시작했어요. 형수, 근데 서연이 진짜 조심시켜야 해요. 요즘 남자애들 무서워요. 서연이가 어떻게 보면 형수님 닮아서 그런가? 몸매도 좋고 가슴도 크고. 뭐라고요? 그게 또 오해하신다. 형수도 알잖아요. 서연이가 형수 닮아서 글래머잖아요. 피부도 하얗고 다리도 길고 남자들이 보면 다 군침 흘릴 스타일이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동생의 눈이 이상하게 번들거렸어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죠. 제가 남자니까 아는데 서연이 같은 애들 정말 위험해요. 가슴도 D컵은 되어 보이던데 맞죠? 저번에 속옷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 형수님도 그 정도 되시죠? 그런 몸매는 남자들이 가만 안 둬요. 삼촌, 맥주 한 모금 마시고 지금 술 취했어요? 정신 나갔어요? 형수님, 오해하지 마시라니까. 전 그냥 걱정돼서 서연이가 너무 섹시해서 예뻐서.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있던 맥주캔을 집어 던졌어요. 시동생 얼굴에 맥주가 쏟아졌죠. 야, 너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이 변태 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제 소리에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네 동생이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연이가 가슴이 D컵이란다. 지가 속옷도 확인했다고. 가슴 크고 섹시해서 남자들이 군침 흘린다고. 너 당장 안 나가? 뭐? 준성아, 진짜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거짓말을 시작했죠. 형,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억울하네. 형수가 술 마시면서 먼저 얘기했어요. 서연이가 자기 닮아서 가슴이 크다고 나한테 막 자랑했단 말이야. 뭐? 내가 언제? 형수님이 먼저 우리 서연이 나 닮아서 몸매 좋지? 가슴도 크고 예쁘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네 예쁘네요 했더니 갑자기 맥주캔을 던지는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쳤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이거 순 또라이 아니야? 너 약하니? 형, 나 진짜 억울해. 형수가 술 취해서 이상한 말 하니까 나는 그냥 맞장구 쳐준 건데
형수가 서연이가 계속 나한테 그런 식으로라니. 노출 있는 옷 입고 내 앞에서 돌아다니고 가슴도 내놓고 다니면서 은근히 나한테 추파 던지고 그게 나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 나도 그게 불편했다고 불편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형수랑 서연이가 계속 날 유혹하잖아. 형수 지금 나 가지고 놀아요? 나 이용하는 거야? 저는 극도의 공포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싶었어요. 당장 시동생 방으로 가서 짐을 꺼냈죠.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고요. 여보, 진정하고. 당장 나가라고! 이 미친 또라이 새끼야! 시동생의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시동생도 밀어내며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시동생은 억울하다며 제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계속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도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죠. 속에서 천불이 솟았어요. 남편에게 앞으로 시동생 이야기 내 앞에서 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안하다며 제 눈치를 봤죠. 여보, 미안했어, 진짜. 준성이 지금 모텔에 있어. 원룸 구할 때까지만 거기 있을 거야. 듣고 싶지 않아. 그 인간 얘기 앞으로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방을 정리하다 보니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급하게 쫓아내느라 못 챙긴 것들이었어요. 배낭, 충전기, 수건, 옷들이 몇 개가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검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배낭에 통째로 넣었어요. 현관 구석에 던져두고 남편에게 말했죠. 저기 당신 동생 짐 있으니까 가져다 주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해. 그래,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관 구석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다시 불렀죠. 가방 왜 안 가져가? 빨리 치우라니까. 아니면 내가 버릴게. 그게 준성이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 모텔비 아끼려고 찜질방에서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쩌라고? 불쌍하지 않아? 42에 찜질방 전전하고 있다니. 남편은 동생을 치근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족했죠. 불쌍하다고? 그렇게 불쌍하면 당신도 나가. 나가서 형제를 과시하면서 같이 찜질방에서 살아. 뭘 또 그렇게. 서연이는 언제 들어와? 내일 들어온대. 당신 동생 나갔다고 했더니 그제야 온단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 내가 미안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평화였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저녁 7시였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 공용 현관에 들어서는데요. 갑자기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집 쪽을 올려다봤어요. 3층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딸이 베란다 난간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딸이 뛰어내렸죠. 서연아! 저는 미친 듯이 화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흙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3층이라 큰 부상은 없어 보였죠. 그때 베란다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시동생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어요.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죠. 저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제 딸이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스토커가 집에 침입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움에 울고 있었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삼촌이 왜 여기 있어? 엄마, 삼촌이 가방 가지러 왔다면서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공용 현관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시동생이었어요. 도망가려는 게 분명했죠. 저는 달려가 시동생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이씨, 형수, 나요! 놓긴 뭘 놔.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캣사이코 새끼야. 시동생이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세게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뜯길 정도로 세게 잡았죠. 아이, 살려줘! 아이, 머리 빠져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구경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소리쳤죠.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제 딸 성추행하려다 딸이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주세요. 뭐, 성추행범이야? 야, 이 개새끼 잡아! 이런 죽일 새끼를! 형수, 오해해요. 전 형 말 듣고 가방 가지러 온 것뿐이라고요. 형수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오해? 서연이가 너 때문에 저기서 뛰어내렸는데 오해? 곧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려 상황을 파악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설명했죠.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했어요. 제 딸이 도망치려다 3층에서 뛰어내렸고요. 일단 진정하시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남편 동생이에요. 며칠 전에 쫓아냈는데 또 왔어요. 경찰님, 오해해요. 전 그냥 제 짐을 가지러. 시동생이 계속 도망가려 했습니다. 경찰을 뿌리치고 달아나려 했어요. 그 모습이 경찰 입장에서도 너무 수상했겠죠. 가만히 있으세요. 오해라는 사람이 왜 도망가려고 해요? 결국 경찰이 시동생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강제로 경찰차에 태웠어요. 저도 딸과 함께 경찰서로 갔죠. 여자 경찰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삼촌이 집에 찾아왔어요. 초인종 누르면서 가방 가지러 왔다고 현관에 자기 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나요? 네, 가방만 가져가면 되니까 열어줬어요. 근데 가방 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힘들게 설명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죠.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시작했어요. 네가 엄마한테 나쁘게 말해서 쫓겨났다고. 왜 평소에 나를 변태라고 욕했냐고. 전 그런 말 한 적도 진짜로 없는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무서워서 가방 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나가고 거실로 들어오면서 너 같은 거짓말쟁이는 혼이 나야 한다고. 딸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다음 말을 하기 힘들어했죠.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지 벨트를 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풀었어요. 형수랑 너랑 똑같다. 남자 우롱하고 다니지. 오늘 확실히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뛰어내린 거군요. 네, 너무 무서워서 베란다로 뛰어가서 샤시 문 열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시동생의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을 불렀어요.
둘이 모니터를 보며 수근거렸죠. 와, 이 사람, 이거, 어머, 이거. 둘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것을 발견한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돌아와 말했죠. 피해자분은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오세요. 3층에서 뛰어내렸으면 검사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주거 침입과 성범죄 미수, 협박 등으로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저희 쪽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딸은 제 팔에 기대 울고 있었어요. 많이 무서웠는지 계속 몸을 떨었죠. 집에 돌아와 딸을 재운 후였습니다. 현관에 놓인 시동생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났죠. 시동생 방을 정리할 때 약봉지를 보았거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가방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은박으로 소포장된 약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왜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약 좀 검색해봐. 뭐 하는 약인지. 딸이 스마트폰으로 약 사진을 찍어 AI에 검색을 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요. 사진 찍어 AI한테 보여주니 1분도 안 되어 약 이름과 효능, 어떤 사람이 먹는 약인지 줄줄 나오더군요. 잠시 후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이거 조현병 약이야. 정신분열증 치료제래. 환각이나 망상 증상 억제하는 약이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현병이라뇨.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미영아, 소연아, 괜찮아? 나 오는 길에 무슨 일인지 들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약봉지를 남편에게 냅다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맞고 떨어졌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뭔지 알아? 조현병 약이야. 그걸 왜 당신이... 할 말 없어? 나한테 할 말 없냐고. 그게... 이 인간이 끝까지 모른 척이네. 이거 네 동생이 먹는 약이라고? 이 미친놈아. 당신 다 알고 있었지? 당신 동생 조현병인 거. 모를 리가 없지. 그냥 다 알면서도 숨긴 거지.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죠. 알고 있었어. 35년 전부터. 하지만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했어.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괜찮다고? 약 먹으면 정상이라고? 오늘 내 딸 3층에서 뛰어내렸어. 네 동생이 바지벨트 풀면서 위협해서 그거 피하려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고? 3층이니 다행이지. 만약 10층이었으면, 20층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말해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몰랐다고? 아니, 알았잖아. 당신은 다 알았어. 조현병 환자를 딸이 있는 집에 들여? 그것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놈을? 뭐? 성범죄 전과? 경찰이 조회해봤어. 5년 전에도 12년 전에도 성폭행 전과가 있더라. 너 그것도 알고 있었지? 미쳤구나. 미쳤어. 너가 더 미친 새끼야.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죠. 그건 정말... 어머님도 다 알고 있었겠지. 당신 자식이 조현병의 성범죄자인 걸 알고도 우리 집에 떠넘긴 거야.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더는 감당이 안 된다고, 약만 잘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믿을 수 없었죠. 결국 딸보다 동생이 더 중요했네. 서연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혼해. 당신 끔찍해서 같이 못 살겠다. 당신 동생도 쓰레기지만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아. 다음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동생을 정식으로 고소했어요. 성폭행 미수,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갔어요. 재판부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조현병 환자이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최준성을 원고 가정에 거주시키면서 이를 숨긴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딸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고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어요. 위자료도 받게 되었죠. 한편 시동생의 형사재판도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죄목을 읽어내렸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죠. 시동생은 재판 내내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이 확인됐죠.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다만 정신질환을 고려하여 치료 감호를 병과한다. 12년이라는 형량이 나왔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가중 처벌됐어요.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도 받게 됐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와 딸은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서울과는 정반대 끝에 있는 도시를 선택했죠.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도 모두 차단했어요. 더는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딸은 아빠에 대한 상처가 깊었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을 때였어요. 딸이 차갑게 말했죠. 아빠, 나는 삼촌보다 아빠가 더 미워. 딸보다 자기 동생이 더 중요했던 거겠지. 아니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웠나? 하여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내 아빠 아니야.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부산에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딸도 부산의 대학으로 편입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도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자긴 바다를 좋아한다며 그곳에서 일을 구하겠다고 하더군요. 딸을 정말 아끼는 좋은 청년이었어요. 저녁마다 딸과 함께 해변을 산책합니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딸도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